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지중해를 둘러싼 두 거대 강국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찬란한 민주주의와 해상 제국을 자랑하는 아테네, 다른 한쪽은 냉혹한 군사국가 스파르타. 이 전쟁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투키디데스. 그는 단순히 전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 권력의 속성,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해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키디데스의 눈을 통해 그 치열했던 27년의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되풀이되는 권력의 게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장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원전 431년 그리스 세계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파르타인들이 투표로 평화 조약이 깨졌다고 결정한 진짜 이유는 아테네의 성장하는 힘이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쟁의 표면적인 원인과 진짜 원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린토스와 케르키라의 분쟁, 포티다이아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키디데스가 간파한 진짜 원인은 더 깊었습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 5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델로스 동맹을 이끌며 에게해를 장악했고 동맹국들은 점차 아테네의 속국이 되어갔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솟았고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눈에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펠레폰네소스 동맹의 맹주인 스파르타는 육지의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아테네의 해상 제국은 그들의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국제 정치학자들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 사이의 구조적 긴장. 이 긴장은 거의 필연적으로 충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 전야 스파르타에서 동맹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린토스 사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혁신적이고 재빠르게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반면 여러분 스파르타인들은 보수적이고 느립니다. 아테네는 쉬지 않고 확장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이 연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전쟁을 결의했습니다. 2장 페리클레스의 전략과 장래 연설. 전쟁이 시작되자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대담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와 육지에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와 농촌을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해군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배하고 무역로를 통제하며 적의 해안을 공격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스파르타 군대가 아티카 지역을 침공하자 수만 명의 농민들이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아테네 성벽 안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농장이 불타는 것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포도밭이 파괴되고 올리브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많은 아테네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왜 싸우지 않는가?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첫 해가 끝날 무렵 전사자들을 위한 장례식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이웃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모델이 됩니다. 권력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재능이 있다면 가난해도 국가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지만 용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사치에 빠지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되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그리스 전체의 학교입니다. 나는 우리 아테네인 한 명 한 명이 가장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서 우아함과 다재다능함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연설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수였습니다. 하지만 투키디데스는 이 찬란한 순간 뒤에 다가올 비극을 알고 있었습니다. 3장 역병, 도시를 집어삼키다. 전쟁 2년차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테네 성벽 안에 몰린 수만 명의 피난민들.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찬 임시 거처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배 한 척.
그 배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 자신도 이 병에 걸렸지만 살아남았고 그는 임상적인 정확성으로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붉어지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목구멍과 혀에서 피가 났습니다. 숨쉬기가 불규칙해지고 악취가 났습니다. 재채기와 쉰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다음으로 위장에 영향을 미쳤고 심한 구토와 설사가 있었습니다. 피부는 붉은 반점과 궤양으로 뒤덮였습니다. 환자들은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꼈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은 7일에서 9일 사이에 죽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사회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법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전에는 명예롭다고 여겨진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재산도 미덕도 신에 대한 경외심도. 의사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시체가 거리에 쌓였고 장례 의식은 포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가족의 장작더미에 자기 죽은 이를 몰래 던지거나 타오르는 화장터에 다른 시체 위에 자기 시체를 올려놓았습니다. 페리클레스도 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전략의 천재가 미세한 병원균 앞에 무너졌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씁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아테네의 도덕적 타락의 시작이었다. 사장 미틸레네의 반란과 자비의 한계. 전쟁이 계속되면서 아테네의 동맹국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인가 아니면 속국인가? 기원전 428년 레스보스 섬의 미틸레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테네는 즉각 함대를 보냈습니다. 포위전 끝에 미틸레네는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클레온이라는 선동가가 일어났습니다. 페리클레스 사후 아테네의 새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미틸레네인들은 우리에게 억압받아서가 아니라 배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자 등을 돌렸습니다. 제국은 자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관대함을 보이면 다른 도시들도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틸레네의 모든 성인 남성을 처형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합니다. 민회는 환호했고 이 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배 한 척이 즉시 출항했고 미틸레네로 향했습니다.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날 밤 많은 아테네인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민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디오도투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클레오는 정의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시행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남성을 죽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익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도시의 일반 시민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죽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만 처벌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은 살려두십시오. 그래야 미래에 그들이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근소한 차이로 디오도투스의 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가 급히 출항했습니다. 노자비들은 쉬지 않고 노를 저었습니다. 먹으면서도 노를 저었습니다. 미틸레네에 도착한 시간은 첫 번째 배가 도착하고 겨우 몇 시간 후였습니다. 첫 번째 명령서가 막 읽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몇 시간의 차이로 구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란 지도자 1000명은 처형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정의와 실용주의, 자비와 잔혹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는 것을, 그리고 제국의 논리는 점점 더 도덕을 잠식해갔다는 것을. 5장 멜로스 대화 힘의 논리. 전쟁 16년 차 기원전 416년.
아테네 함대가 작은 섬 멜로스에 도착했습니다. 멜로스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식민지였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는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동맹에 가입하라. 멜로스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을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화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것을 극적인 대화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아테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나 명예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현실을 압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강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입니다. 멜로스인들이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의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패배할 수 있고 그때 여러분도 정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아테네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스파르타에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파르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 제국의 속국들이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작은 섬나라가 복종을 거부하면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멜로스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의 식민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테네인들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자신들에게 안전한 경우에만 움직입니다.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와 우리 해군과 싸우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들에 대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들이 강자를 선호한다고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멜로스인들은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느니 싸우다 죽겠습니다. 아테네는 포위전을 시작했습니다. 멜로스는 저항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멜로스는 함락되었습니다. 아테네는 모든 성인 남성을 처형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500명을 보내 그 섬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논리였습니다. 순수한 힘의 정치였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대화를 기록하면서 어떤 명백한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기록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는 시칠리아 원정의 재앙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멜로스를 파괴한 아테네는 곧 자신의 파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6장 시칠리아 오만의 재앙. 기원전 415년 멜로스가 함락된 직후 아테네 민회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작은 동맹국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장군 알키비아데스가 일어났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야심차고 화려한 그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시칠리아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시칠리아를 정복하면 사실상 모든 그리스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칠리아의 곡물, 재산, 군함들이 우리 것이 된다면 스파르타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민회는 열광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하지만 노련한 장군 니키아스가 일어나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광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 본토에서 전쟁 중입니다. 스파르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은 반란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군을 시칠리아로 보낸다니. 시칠리아는 멀리 있습니다. 시라쿠사는 강력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제국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니키아스는 원정을 막기 위해 일부러 터무니없이 큰 규모의 군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을 요구하면 민회가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 효과가 났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군대가 필요하다면 더욱 대규모로 가야 한다. 기원전 415년 여름 역사상 가장 장대한 함대 중 하나가 출항했습니다. 전함 134척, 수송선 수십 척, 병사 약 3만 명. 피레우스 항구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나팔이 울렸고 찬가가 불렸습니다. 그것은 축제 같았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씁니다. 그것은 적을 공격하기 위한 출항이라기보다 힘과 불을 과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출항 직전 불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테네 곳곳에 세워진 헤르메스 신상들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의심은 알키비아데스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그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시칠리아로 출항한 뒤였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상황은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재판을 받기 위해 아테네로 소환되었고 도중에 도망쳐 스파르타로 망명했습니다. 니키아스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시라쿠사를 완전히 포위할 기회가 있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가 장군 길리포스를 보내 시라쿠사를 지원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기원전 413년 아테네는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장군 데모스테네스가 이끄는 또 다른 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시라쿠사의 대항구에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항구에서 아테네의 해군 우위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아테네 함대가 패배했습니다. 니키아스는 결정했습니다. 철수한다. 하지만 그날 밤 월식이 일어났습니다. 점쟁이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징조입니다. 2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니키아스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27일은 재앙이었습니다. 시라쿠사군은 항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아테네군은 갇힌 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테네군은 육로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약 4만 명의 군대가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시라쿠사군이 추격했습니다. 아시나로스 강에서 최후의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목마른 아테네 병사들이 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시라쿠사군은 강둑에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졌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씁니다. 강물이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같은 물을 마시려 했다. 니키아스는 항복했습니다. 그와 데모스테네스는 처형되었습니다. 생존자 약 7,000명은 시라쿠사의 채석장에 포로로 갇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일부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암송할 수 있던 포로들은 시칠리아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사랑했기에 자유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아테네는 최정예 군대, 최고의 장군들, 그리고 재정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성의 상실이었습니다. 불패의 아테네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투키디데스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다. 승자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패자에게는 가장 재앙적인. 7장 제국의 몰락과 전쟁의 끝. 시칠리아의 소식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한 이발소 주인이 피레우스에서 소식을 듣고 와서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곧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놀랍게도 아테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군이 있다. 은광이 있다. 동맹국들이 있다. 아테네는 비상 예비금을 꺼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금 장식을 녹였습니다. 새로운 전함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제 아테네의 코앞인 데켈레이아의 상시 주둔지를 만들었습니다. 아테네의 은광지대였습니다. 2만 명의 노예가 스파르타로 도망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페르시아의 개입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오랜 적이던 페르시아와 거래했습니다. 우리를 도와 아테네를 무너뜨리면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당신들에게 넘기겠다. 아테네가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시켰던 바로 그 도시들을. 페르시아의 금이 스파르타로 흘러들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생전 처음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내부적으로도 분열되었습니다. 기원전 411년 과두파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를 파멸시켰다. 400명 평의회가 통치해야 한다. 하지만 몇 달 만에 민주주의가 복원되었습니다. 사모스 섬의 아테네 함대가 민주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승리와 패배가 교차했습니다. 기원전 406년 아르기누사의 해전에서 아테네가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으로 인해 익사한 병사들의 시체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민회는 분노했습니다. 승리한 장군들을 재판에 세웠습니다. 집단 재판은 불법이었지만 민중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6명의 장군은 처형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스스로 최고의 장군들을 죽인 것입니다. 기원전 405년 아이고 스포타모이에서 최후의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스파르타 장군 리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금으로 강력한 함대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정박했습니다. 곡물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흘 동안 아테네 함대는 매일 스파르타에 도전했습니다. 리산드로스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5째 날 아테네 병사들은 해변에 상륙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배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리산드로스가 공격했습니다. 완벽한 기습이었습니다. 아테네 함대 180척 중 170척이 납포되었습니다. 3,000명의 포로가 잡혔습니다. 리산드로스는 모두를 처형했습니다. 아테네가 다른 도시들에게 했던 것처럼 소식이 피레우스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후대의 역사가 크세노폰이 씁니다. 애도의 소리가 긴 성벽을 따라 피레우스에서 아테네까지 퍼져갔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애도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했다. 리산드로스의 함대가 아테네를 봉쇄했습니다. 스파르타 육군이 성벽을 포위했습니다. 몇 달간의 포위 끝에 아테네는 굶주렸습니다. 기원전 404년 4월 아테네는 항복했습니다.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긴 성벽을 파괴하라. 해군을 12척만 남기고 모두 해체하라. 피레우스 요새를 철거하라. 모든 해외 영토를 포기하라. 스파르타의 동맹이 되라. 성벽이 무너지는 날 스파르타와 동맹국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피리 연주에 맞춰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날은 그리스의 자유가 시작되는 날이다. 하지만 투키디데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을 것임을. 8장 투키디데스의 통찰 역사는 되풀이된다.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는 기원전 411년에 갑자기 끝납니다. 미완성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가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전쟁을 기록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격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시작부터 이것이 위대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계속합니다. 내 작품은 순간적인 청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물이 되기 위해 쓰였다. 인간의 본성이 같은 한 미래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투키디데스의 핵심 통찰입니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지만 패턴은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패턴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속성입니다. 아테네 사절이 멜로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주의입니다. 하지만 투키디데스는 이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멜로스를 파괴한 아테네는 곧 시칠리아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둘째, 제국의 역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제국은 폭정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국은 점점 더 많은 지배를 요구합니다. 멈추는 것은 약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확장은 과도한 팽창으로 이어집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본토에서 전쟁 중이면서 시칠리아를 침공했습니다. 오만과 탐욕이 전략적 판단을 흐렸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취약성입니다. 투키디데스는 민주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의 결함도 보았습니다. 민회는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미틸레네에 대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을 승인하면서 현명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승리한 장군들을 불법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선동가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페리클레스 같은 현명한 지도자가 아니라
클레온 같은 사람들이. 넷째, 전쟁이 도덕을 부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역병 동안 아테네 사회는 붕괴했습니다. 코르키라의 내전에서 모든 가치가 전복되었습니다. 대담함은 용기로 불렸고 신중함은 비겁함으로 불렸다. 전쟁은 폭력적인 교사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상황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섯째, 오산의 위험입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성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7년 후 그리스 전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칠리아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보여줍니다. 국가들은 종종 잘못 계산합니다. 두려움, 명예, 이익이 판단을 흐립니다. 결말, 오늘날의 의미. 투키디데스의 작품이 2400년 후에도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영원한 통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 사이의 구조적 긴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지난 500년간 이런 상황이 16번 발생했고 그중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전 영국과 독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또한 보여줍니다. 현명한 지도력, 신중한 판단, 그리고 자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에 전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선동가들이 권력을 잡았고 아테네는 파괴로 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투키디데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제국의 권력을 남용했고 결국 그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오만은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들은 오만한 자를 벌한다는 그리스의 믿음은 시칠리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는 영원한 경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민중은 현명할 수 있지만 또한 선동에 취약합니다. 제도와 법의 지배가 중요합니다. 넷째, 전쟁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27년 지속되고 그리스 전체를 황폐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역사는 가이드이지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키디데스는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적응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역사를 쓴 것은 현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의 본성상 그럴 것이므로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의 작품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게임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여전히 흥망성쇠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투키디데스가 목격한 전쟁의 공포, 제국의 오만, 그리고 최종적인 파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투키디데스가 2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히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같은 한 미래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되풀이하도록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배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